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핵심 요약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제8강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정책론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정책론에서 사회보험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5개의 사회보험이 각각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론에서 출제 빈도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법제론까지 같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의료보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의료보장의 유형의 패턴이 좀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3가지로 공부하고 있죠. 사회보험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방식, 그리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죠. 사회보험 방식은 조합주의 방식이라 그럽니다. 조합주의 하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독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독일 조합주의 사회보험 이렇게 매칭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 사회보험 방식, 의료보험의 사회보험 방식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서 정부기관이 아닌 다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조합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다수의 보험자가 아니라 하나의 다수의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가 이 보험자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겁니다.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하며 독일, 프랑스 등이 사회보험 조합주의 방식이다. 조합주의는 뭘 조합주의라 그런다? 보험자가 여러 개이다. 보험자가 다수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우리가 정책론과 법제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다? 공단이다. 우리나라는 공단이다. 공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 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험의 원리이죠. 그러나 다수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다수의 보험자를 통해서 운영되는데 그거와 달리 단일한 보험자, 우리나라는 공단을 얘기하죠.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합니다.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어디예요? 공단이죠, 공단. 그래서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게 있죠. 국민보건서비스, NHS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죠. 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유럽에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 NHS, 영국, 사회보험, 조합주의, 독일,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공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 방식도 물론 번외로 있습니다. 민간보험 방식, 공식적 국가 의료보장체계 대신 광범위한 민간보험을 의료보장 제도로 운영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어디예요? 미국이나 스위스는 어떤 국가에서 이러한 강제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개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한 가지 영역이 있다 그러면 연역입니다. 건강보험은 연역을 좀 봐주셔야 되고요. 연역 중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처음에는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했다가 2003년에 재정과 조직이 완전히 통합되어지는 통합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바뀌는 이 변천 과정이 시험에 그래도 가끔 출제되어집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의료보험법으로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인 의료보험은 강제 가입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강제 적용하면서 이제 의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1989년에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 또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국민 건강보험 실현은 언제다? 1989년이다. 전국민 국민연금을 도입한 때는 언제죠? 우리나라는 1999년이었죠. 건강보험은 89년, 국민연금은 99년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국민의료보험법 제정도 기억할 만한데 넘어가고요. 1998년 10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우리 관리라는 단어 들어간 때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98년에 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여기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있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호협동조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통합이 돼요. 언제? 2000년에 뭐는 통합된다? 조직이 통합됩니다. 그런데 뭐는 아직 통합이 안 됐나? 재정은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았죠. 2000년에. 그러다가 2003년에 직장재정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과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이 완전히 통합이 되면서 재정까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통합은 언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2008년부터 실시가 되죠. 그리고 2011년 사회보험료, 5대 보험료죠. 사회보험료가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해요? 통합징수하게 된다. 징수를 통합하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 노인 장기 요양까지 전부 다 어디에서? 건강보험에서 통합징수하고 있다. 언제? 2011년부터. 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998년 이전에는 조합주의 방식이었는데 98년에 어떻게 하냐면 지역 건강보험과 지역의료 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공무원, 교직원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공단으로 정리가 돼요. 이 민의료보험은 여기 뭐예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걸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쪽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직장의료보험 별도로. 그래서 두 개의 조합주의 방식이었던 것이 1998년에 두 개의 공단 형태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통합이 된 거죠. 그런데 2000년에 다시 요 조직 있죠. 조직이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조직이 통합돼요. 조직은 완전히 통합됩니다. 근데 2000년에는 뭐는 통합이 되지 않느냐 하면 지역 건강보험과 직장 건강보험이 재정은 통합되지 않았어요. 왜? 직장 가입자들이 불만이 컸었거든요. 직장 가입자들은 수입 소득을 숨길 수가 없는 반면에 사고도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농사일 하면서 사고 나죠. 뭐 하면서 사고 나죠. 또 제대로 된 보험료도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언제? 2003년에 조직에 이어 재정까지도 완전히 통합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에서 2098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두 개로 이제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완전히 조직은 통합되고 재정만 분리가 됩니다. 직장과 지역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조직과 재정이 모두 다 통폐합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의해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하고 있죠. 그리고 강제가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성격,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편적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평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교수님 왜 수평적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로 어때요?
보험료가 이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평적 소득 재분배.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로 이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평적 소득 재분배라 그러고 강제성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뭐예요? 강제가입이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자, 98년에 어때요? 1단계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지역 의보조합과 공교회 의보조합으로 요게 지금 여기가 맞죠? 요건 이전이네요. 이전이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이요. 이렇게 지역과 직장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조직은 완전히 통합이 돼요. 조직은 완전 통합. 조직 완전 통합. 그러나 재정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분리되어 있죠. 재정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03년에 조직과 재정이 완전 통합되었다라는 것,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6회 볼까요? 기출문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직종조합과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직장과 지역이 이제는 어떻게 통합되어지고 있다. 맞죠? 언제부터? 2003년부터 완전 통합, 재정까지 통합되었다. 사회,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통합주의 방식은 행정비용에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뭔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통합되어지면 뭐예요? 단일 체계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한 번만 광고를 하고 이러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쪽에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산재하다 보면 각 회사마다 그 자기 회사들을 광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인쇄를 하더라도 소 단위로 계속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덩어리 큰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관리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통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통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보험자는 누구예요? 딱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자는 공단이다. 보험자 이퀄 공단. 이거는 법제 정책에서 동일합니다. 보험자 나오면 누구다? 공단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다? 공단이다. 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 누가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가입자이거나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소득 재산 이하이면 이 가입자의 뭐가 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피부양자는 어쩌고 해서 뭘 본다라는 거예요?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가입했으면 저희 부모님이 제 밑으로 다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그냥 다 피부양자로 올라가니 이거는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행정은 뭐예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내고요. 지역 가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이라든지 몇 사람이 사는지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는 것이지 뭐예요? 조직 자체가 이원화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라는 것. 공무원과 교직원 왜?
이분들도 월급이라는 거,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외국인 및 채용된 누구? 외국인 및 제외 국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된다라는 거죠. 이외에 외국인 및 제외 국민은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체류 자격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강보험의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면 다 가입해야 되는데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의료급여 있죠. 의료급여 대상자는 수급자 있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인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병원료를 500원, 1000원 이렇게 아주 소액 납부하고 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굳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유공자도 왜냐하면 유공자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부 다 건강보험 제외 대상이다. 왜?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데 굳이 이중으로 건강보험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3회 볼까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뭐예요? 보험자는 공단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자 이퀄 공단 이런 거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암기하지 않아서 보험자가 누구지? 김진훈인가? 길동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보험자는 공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원 조달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내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험료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가점수가 있어요. 부가점수가 이거는 각 그 세대마다 점수가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가점수를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보험료 부가점수에다가 부가점수당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205.3원이에요. 그래서 부가점수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205.3원을 곱하면 그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재산이 많으면 커지고요. 또 인원수가 많으면 커지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겠죠. 직장가입자는 어때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다소 인상이 됐죠. 6.99%입니다. 그래서 보수월액 여러분들 급여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6.99를 곱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보수월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있어요. 그죠? 소득이라는 건 보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월급, 급여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소득이라는 것은 급여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게 있죠.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러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월액에 임대소득, 소득월액의 소득평가율, 보험료율을 곱해서 이렇게 직장가입자는 또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원조달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험에 보험료 경감에 대한 부분들도 가끔 나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경감해 주느냐?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섬,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감면해줘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 부양자로 올라오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의 50%가 감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 농어촌 지역인데 또 65세 이상인 자도 어떻게 돼요?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자는 보험료 경감, 감경 대상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회 볼까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그냥 이 계산 산식, 이 계산 산식이 시험에 나온 거죠. 18회 볼까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보수월액은 뭐예요? 직장가입자가 받는 급여를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5회 볼까요?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경감 대상자가 된다. 경감 대상자. 11회 볼까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7회 볼까요?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보험료율이 매해 조정된다. 보험료율 작년에 비해서 0.015인가요? 0.15가 지금 높아진 건가요? 뭐예요? 얘가 어떻게 돼요? 보험료율이 해마다 바뀐다라는 거죠. 매해 조정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99다. 작년보다 소폭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소폭 인상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정책에서는 조금 많이 출제되어지진 않지만 법제론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어지냐 하면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회보험과 연동해서 같이 짬뽕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현물. 그리고 건강검진도 현물이에요. 현물이라는 것은 서비스. 자, 돈으로 직접 주는 거는 현금급여이지만 서비스는 현물에 됩니다. 어떤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는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양급여는 뭐라 그랬어요? 요양급여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 이거 요양급여예요. 자, 그래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재반 서비스를 의미하고 우리가 평소 병원을 이용해서 받는 진찰, 검사, 치료, 처치, 수술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짝순 연도에 태어나신 분은 짝순 연도에, 홀순 연도에 태어나신 분은 홀순 연도에 뭐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평생 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건강검진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이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현금급여가 잘 나오겠죠.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다? 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요양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긴급한 경우에 요양기관이라 그러면 어떤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뭐 해야 돼요? 출산과 가입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비 외에 뭐 산소 치료기 대회라든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에 대해서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원래 긴급한 경우에 요양기관에서는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 여기까지 갈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그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요양기관 위의 장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에 준하는 뭘 받는 거예요?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보조기기가 현금급여로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장애인 보조기기는 어떤 것이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료를 구입할 때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기기는요, 내가 중독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기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조기기를 사면 그 산 가격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기는 현물 급여가 아니라 현금 급여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예요. 보험료 상한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상한이에요. 우리 연금은 500만 원 정도가 상한제라 500만 원 넘어도 500만 원에 9%만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약 1억 원이 상한제예요. 그래서 1억 원까지
벌면 1억에 6.99%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료의 상한제이고, 본인 부담의 상한제는, 우리 본인 부담은 뭐예요? 서비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내는 돈을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병원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병원비가 본인 부담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내는 이 본인 부담금이 상한제가 있어요. 일정 범위 이상 여러분들이 병원료로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게 본인 부담 상한제이죠. 과도한 의료비에 의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은 사람은 150만 원 이상 병원비가 지출이 되면 돌려줘요. 많은 사람들은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 초과 지출한 것을 돌려주는 게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상한제 혜택을 볼 것 같잖아요. 저 작년에 병원비 1,0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저 돌려받나요? 안타깝게도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비급여 항목의 X가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상한되면 그것을 돌려받는 제도다. 뭘로 돌려받겠어요? 당연히 통장으로,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현금 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바우처가 있죠. 임신, 출산, 진료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그러니까 가입자도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 배우자는 내가 가입자인데, 내가 직장 가입자인데 배우자는 가입자가 아니라 뭐예요? 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가 해당되는 것이죠.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에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작년에 6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다태아라 그래서 쌍둥이인 경우는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40만 원, 2022년은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가급여입니다. 공단은 법이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뭐밖에 없어요? 장제비는 2008년에 폐지되어서요. 지금 원래 장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장제비는 사라졌고요.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시범사업합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22년부터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병수당도 완벽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는 방금 전에 설명했죠? 뭐예요? 100만 원 지원하고 다태아는 140만 원. 그죠? 그렇게 지원한다고 임신, 출산, 진료비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제공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공되어지고 있는 부가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상병수당은 어떤 거냐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지만 일하는 도중에 내가 질병이 발생해서 일과 무관하게 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면 산재 처리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상병수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수당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 또는 상실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구해볼까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부상이 아닌 일방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자, 업무상이라 그러면 산재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병수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상병수당이다. 3회 우리나라는 현재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에서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 답은 뭐냐면 이 역할 중에 얘가 하나씩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든지 얘가 들어가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거나 얘가 정답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라든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료 부과 징수 누가 해요? 건보공단에서 하잖아요. 그죠?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 지급도 여기서 하고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고,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결정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거는 누가 한다? 심평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 그래서 심평원에서 한다.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요거 두 개. 그렇죠? 심사 기준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요거는 나오지도 않아. 두 가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또는 적정성 평가하면 이거는 심평원에서 한다. 급여 비용의 심사. 여기에서 급여 비용을 하잖아요. 보험 급여 비용 지급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급 관리한 거를 여기에서는 어때요? 심평원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심평원에서 한다라는 거. 적정성 평가도 심평원에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심사와 평가는 누구다? 심사와 평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심평원, 심사평가하니까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시험은 거의 요 둘 중에 하나다. 급여 비용의 심사나 적정성 평가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아닌 것에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법제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법제론에서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제론에서 정책이라는 정책 플러스 위원회가 들어가면 전부 다 누구냐면 관장을 누가 하냐면 국무총리가 해요. 국무총리. 근데 정책위원회가 들어가는데 국무총리가 아닌 게 있어. 그게 얘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여러분들 법제론을 공부할 때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책위원회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 정책위원회 일단은 이거는 그냥 국무총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닌 게 있어. 아닌 게 건강보험 정책심의. 이거는 건강보험만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건강보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의 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8회 볼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심사와 평가는 누구예요? 심사평가원에서 한다 그랬죠?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서비스 가격 지불 수가제입니다. 수가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할 것이냐 이거죠. 그걸 수가제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요거 기억합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포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괄 수가제를 부분 병행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입니다. 주사 한 방울 놓으면 얼마, 소독을 하면 얼마, 이렇게 행위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는 행위별 수가제인데 우리나라도 일부 영역에서는 포괄 수가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위별 수가제는 뭐예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를 하나하나 가격으로 하나하나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지급하는 방식을 행위별 수가라고 합니다. 청구된 진료비. 그러면 진료비가 청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했나 안 했나 일일이 다 검사해야 되겠죠? 일일이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하나하나가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 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이면은 많이 진료하라 그러겠죠? 엑스레이만 촬영해도 되는데 CT 찍어볼까요? CT만 촬영해도 되는데 MRI 찍어볼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은 뭐냐면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가 있다. 왜? 그래야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사 한 방에 얼마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사 한 방을 놓고 10만 원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괄수가제는 장점과 단점이 없느냐? 얘도 마찬가지 있죠. 포괄수가제는 일단 질병군에 따라서 어떠한 질병군에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 의료행위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질병군별로 미리 매겨진 금액 위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4개의 진료과에 7개의 질병군을 정했어요. 그래서 뭐 백내장이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제왕절개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 속하냐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보다 진료비 절감 효과가 좋습니다. 행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예요? 제왕절개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과잉 진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봐야 소용없으니 최소한의 진료를 하겠죠. 오히려 과소 진료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진료비 절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뭐예요?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뭐예요? 과잉 진료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잉 진료,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의 간편화입니다. 행위별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제왕절개? 그러면 제왕절개는 100만 원? 100만 원 끝. 이렇게 행위별로 일일이 다 심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료비 청구의 간편화가 예상되어지고요. 진료비를 둘러싼 마찰 감소 및 투명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뭘까요? 과소 진료가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는, 그죠? 단점은 뭐냐?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진료의 질이 저하가 된다. 즉 과소 진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질병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액이 차이가 되겠죠. 이게 장염이냐 맹장염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코드 있죠. DRG 코드 조작으로 인해서 부당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이나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그래도 병원 청구는 기존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 지불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포괄 수가제를 부분 병행하고 있다가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우리 정책론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정도의 출제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대상이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사업의 보험자는 어디라 그랬어요? 항상 보험자는 공단이라 그랬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공단인데 무슨 공단이야?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팀이라고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기본입니다. 65세 이상인데 65세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중요하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 요건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일 때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하냐 하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없을 때에 부족할 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가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치매도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신청은 여기가 중요하죠. 소득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아니면 옆집에 할머니가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잘 사세요.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은 뭐를 보지 않아요.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노인 장기요양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왜? 자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누구예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 여기만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만 하면 누구는 제외돼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두 개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 질환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같이 플러스 돼야 라야 됩니다. 5어가 아니라 있는 자 2011년부터는요 65세가 되기 전 30일 전에 장기요양을 신청 가능합니다. 왜? 처리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신청하면 딱 만 60일 될 때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 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디에다가? 공단에다가 각 공단 및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방문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사하겠죠? 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의사소견서가 들어간다. 의사소견서가 첨부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략해서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센터에서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를 공단에서 집으로 배송을 하면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장기요양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합니다. 최소. 적어도 1년 이상. 한 번 등급을 받으면 적어도 그 기간은 1년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 이상으로 처음에 제도를 시행했더니 1년마다 등급 판정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공단 직원들이 여기에 방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현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2년간 유효가 되고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더 긴데 어떤 경우냐? 어르신이 1등급을 받았어요. 1등은 가장 중증이에요. 가장 중증인 1등급을 받았는데 2년 후에 또 받았더니 또 1등급이야. 이런 경우는 호전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인데 다시 받았더니 1등급인 경우는 유효 인정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해줍니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갱신된 장애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이 또 1등급을 받은 경우는 4년 2에서 4등급이 또 같은 등급이에요. 2에서 3으로 바뀌거나 3에서 2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2에서 2, 3에서 3, 4에서 4로 바뀌면 같은 등급이 다시 갱신했을 때 나오면 3년 그 다음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2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회 볼까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최소 1년 이상입니다. 7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를 거쳐 누가?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에서 여기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등급 심사를 거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도 아주 가끔 나오죠.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에는 재가급여와 그 다음에 시설급여,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부터 먼저 보죠. 우선 재가급여의 장점과 단점. 재가급여는 뭐예요? 있을제 집 가정.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있을제 집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의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고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구입 사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 대여나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타 재가급여라 그럽니다. 이때 장점은 뭘까?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과 사생활이 존중되어지죠. 집단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이 존중되어지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집에서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짚어볼까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의 급여 내용이 다르다. 그죠? 건강보험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의 요양급여의 내용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5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장기요양급여에서는 뭐를 항상 우선해서 적용한다? 시설? 아니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해서 제공한다입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상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재가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재가급여는 아까 6가지의 서비스 종류가 있었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 기타 재가급여까지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장기요양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방문목욕은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하는 거죠.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요양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방문간호는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양원이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이라고 나오면 주야간이에요. 하루 중 일정 시간. 기억하세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며칠을 얘기하는 거고 일정 시간은 하루 중의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것이고 단기 보호는 1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받다가 외국에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열흘 동안. 그러면 제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만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단기 보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정 기간 하면 단기 보호고 일정 시간 하면 주야간 보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아까 설명했죠.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타 재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17회 볼까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시설급여는
왜 말 그대로 24시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을 얘기하죠.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설급여라 그러고요. 특별현금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족요양비만 현행 진행되어지고 있고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족요양비만 시행되고 있다. 가족요양비는 어떤 경우냐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예를 들어서 한라산 중턱에 어르신이 살고 계셔. 그런데 그 한라산 중턱에 어르신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5시간 걸어서 올라가고 5시간 걸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때의 가족 구성원이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가족 요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월 얼마? 15만 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가족 요양비라 그러고 현재 가족 요양비는 실시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중복수급 금지입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이 세 가지 중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 하면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에 기타 재가급여는 뭐예요? 가족요양비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데 우리도 침대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기타 재가급여는 침대 사는 거잖아요. 침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렴하게. 또 이게 또 추가가 돼요. 예전에는 이 재가급여도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가 또 같은 시간대에 중복되면 안 되는데 요양과 목욕과 간호는 일부 중복돼도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요. 목욕과 간호, 요양과 간호 이러한 시간이 일부 중복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방문 요양보호사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긴 하지만 매주 수요일 날 장기 요양급여에 의한 방문 목욕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찾아가면.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이 대부분 욕창이 있고 여러 가지 소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목욕을 끝나고 그냥 놔두고 돌아서기가 난처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이제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으니까 저희와 간호기관이 서로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 목욕 언제 끝나요? 그러면 간호기관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와서 바로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목욕을 해드리고 간호기관이 와서 바로 소독을 해주니까 어르신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딱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10분이든 20분이든 일부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1초만 중복돼도 이거 부정수급이라 그래서 신청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중복이 되어도 각각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뭐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게 어떻게 하면 도달한 날부터 기억하세요. 요거를 받은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급자는 돌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당사자야. 근데 돌본 가족이 없어. 그런데 이제 신청했잖아. 처리 기간이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달 후에 결정이 나와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수급자, 돌본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볼까요? 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재가, 시설, 특별현금 급여로 나눌 수가 있다. 맞지요?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예전에 장기요양 기관,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자, 법제로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뭐예요? 시군구,
신고사항이죠. 법인은 뭐예요? 사회복지 법인은 시도의 허가사항이었죠. 그런데 장기요양은 시군구 뭐예요? 이렇게 지정이에요. 지정사항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된다. 지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6년으로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6년이 다 돼가면 이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업할 때는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자, 이게 노인장기죠. 노인장기 요양은 재원 조달이 이렇게 세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우리가 보험료 내고 있잖아요. 장기요양 보험료, 그리고 본인 부담금. 그래서 요 세 가지 재원이 합쳐져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우리 모든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가에서 20%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보호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으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장기요양 보험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얼마 내고 있어요? 당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공단에 지원해서 관리 운영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우리 아까 건강보험료 6.99% 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장기요양 보험료, 요거 안 바꿨네요. 장기요양 보험료도 요것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곱하면 장기요양 보험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나 10만원 내. 근데 보험료율이 대충 11%예요, 원래는. 그래서 10%라고 합시다, 10%. 그럼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되죠. 그러면 건강보험료 10만원, 장기요양보험료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만원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지고,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게 서비스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그랬는데, 현금급여는 일방적으로 15만원 받기만 하는 것이고요. 본인 부담금을 생략한 거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그리고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 돈을 내냐 안 내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00% 감면이죠.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0% 감경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감경. 우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 수준이 하위 25%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는, 우리 건강보험료 납입자가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건강보험 이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40%를 감면해줘요. 자, 시설 20%에서 다시 40%를 감면해주니까 몇 프로가 남는 거예요? 8이 감면되니까 12%만 내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은 12%. 재가급여 15%에서 40%를 감면해 주는 거죠. 4일은 4, 4, 5, 26을 감면해 주니까 9%만 내는 거죠. 그리고 60% 감면자는 이보다 더 저소득층인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몇 프로? 6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누구죠? 이 밑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수급자죠. 수급자는 어때요? 100% 감면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60% 감경자는 의료급여자와 차상위 감경 대상자, 천재지병 등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 감경 대상에서 보험료 순위로 25% 이하인 사람은 다시 여기에서 기본에서 20%에서 얼마를 감경해 주는 거예요? 60%를 감경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8%, 여기는 6%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셔야 좋겠죠. 자, 18회 볼까요? 통합징수한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에서 관리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은 보험자가 둘 다 건강보험공단이죠. 공단이라는 같은 보험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같이 운영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재정은 각각 독립회계로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16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각각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되고 통합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코 맹맹한 목소리 들리죠? 네, 상태가 조금 해롱한 상태인 것 같고요. 법제론까지 최대한 올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한 주 동안도 충분히 10점, 20점은 높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도 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결국 우리가 지금 추가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는 120점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 5점, 3점 요 정도 점수거든요. 요 정도 점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과 확신감으로 조금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나머지 시간 잘 관리해서 건강관리도 잘해서 저처럼 이렇게 해롱해롱 하지 말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여러분들 좋은 유종의 미를 걷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